안녕하세요. 맥주 잘 사주는 형, 그리고 창업에 맥을 짚어주는 형, 맥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창업을 할 때, 예를 들어 독립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서 창업을 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창업을 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그리고 무언가의 이해도가 머릿속에 생기면은 그 브랜드를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노하우가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A부터 Z까지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마음가짐부터 어떠한 것들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을 집어가면서 콕콕 찍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형이 경험했던 것들을 뽑아냈으니까 여러분들 아주 이게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부터 Z까지 자료를 화면에 띄워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는 저는 애티튜드, 태도라고 정의를 했어요. 창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 유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특히 외식업 창업을 함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으면 되게 시야감이 좁아져서 내가 무언가를 실수하고 있어도 실수라고 인정이 또 안 될 수도 있고, 또 무언가 더 좋은 걸 캐치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디벨롭을 하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이다 보면 아끼고 줄이고 안 주고 뭐 이러다 보면은 장사 안 되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태도, 뭐든지 시도해보는 마음가짐, 해보기도 전에 안 돼 막 이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찌감치 창업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손해보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해서 A는 애티튜드, 태도라고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B, 브랜드 전략이에요. 브랜드 스트래티지, 마음가짐. 자, 오케이, 좋았어요. 내가 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어떤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뭐 전략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저는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격 전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료 화면 보시다시피 스타벅스처럼 커피를 고가로 가느냐, 아니면 반대로 이디야처럼 저가로 가느냐. 택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카카오 회사에 카카오 블랙이 있는 거는 80%의 다수의 힘을 쏟고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20%의 특수한 고객한테 좀 더 나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차별화로 가격을 고가 저가로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요즘 같은 때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가 상품을 품질력을 높여서 잘 표현해내면 그게 경쟁력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별표를 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저가로 접근할수록 좋은 상권에 들어가야 돼요. 좋은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입지, 그러니까 물반 고기 반인데 들어가야 됩니다. 저렴한 곳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아도 찾아올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은 가격을 고가로 해서 내가 좀 더 후미진 데 들어가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저가로 이용하는 고객의 심리는 저렴하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저렴한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근데 내가 구석까지 찾아갈 마음은 없어. 요런 심리가 있어요. 저가의 아이템을 선정하는 사람들일수록 뭐 독립 점포를 하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입장이 되든 중요한 거는 저가라고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가 브랜드 만들어서 안 좋은 위치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제는 거기서부터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브랜드일수록 내가 꼭 권리금이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좋은 몫에 유동인구가 좀 많은 곳에 들어가야지 그 시너지를 배가시킬 수 있다. 요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B는 브랜드 전략이라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C, 컨셉. 정말 중요해요. 자, 우리가 컨셉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의 니즈와 판매자의 상품 경쟁력이 딱 맞아떨어지는 교집합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컨셉이 강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고객이 사고 싶어요 합니다. 진짜 저 이 브랜드 하고 싶어요 이렇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제품의 강력한 셀링 포인트, 그러니까 판매할 수 있는 제품에 강력한 무언가 메리트가 없어요.
소비자들이 그걸 원하지 않겠죠. 컨셉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1+1으로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2+1 해드릴 테니까 타임세일 할게요. 뭐 이러면서 계속 행사만 해야 됩니다. 내지는 행사해서라도 잘 되면 상관이 없죠. 편의점에서 행사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건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결국에 내 브랜드의 가치를 깎아먹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컨셉을 잘 잡는 거 중요하고, 내가 브랜드를 기획할 때 꼭 시그니처 메뉴,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분위기, 환경들. 우리는 오감을 만족해 줘야 되는 임무가 있어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걸 가게 안에 스피커부터 음식의 데코부터 가게 내부의 인테리어 환경부터 모든 것들을 다 오감을 만족해야 돼요. 여기에 특별하게 또 서비스까지 포장을 잘 했을 때 고객들은 재방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소비자 니즈 원치와 하나, 둘,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요소가 만나면서 만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컨셉이 생긴 거고, 컨셉의 힘은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고객이 또 다른 마케터가 돼서 내가 이 집을 다른 곳에 소개도 하고 SNS로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컨셉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번째, 디테일 오퍼레이션. 그러니까는 정말 디테일한 운영이에요. 세세한 운영. 아주 민감한 운영, 세세하게 신경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데, 일단은 매장의 청결은 기본이고 디테일한 운영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직원들의 사기 증진이나 아니면은 매장 내 POP 부착물이나 그런 것들을 컨셉이 깨지지 않게 무언가 디자인을 하나 하더라도 좀 더 이쁘고 우리 브랜드의 가치와 잘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매장을 꾸준히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소비자가 뭘 원하고 있는지를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하고 세세하게 관찰하는 사람이 이 디테일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매장의 주인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사실 종업원의 눈과 주인의 눈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만큼 투자자와 투자 안 하는 사람, 이 리스크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주인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보여지는 것들, 그거를 세세하게 신경 쓸 수 있는 거, 디테일한 운영을 D 항목에 뽑게 되었습니다. 2. 에코시스템 어널리시스 마켓. 이게 시장 생태계 분석인데 상권 분석을 해주는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정량적인 방법이에요. 저는 상권을 파악하고 입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의 심리거든요. 그게 정성적인 방법인데 사실 이거는 아직도 데이터로 정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풀어내야지만 그게 하나의 또 데이터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식업을 하나의 생태계 안에는 천적이 있고 공생이 있어요. 그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내가 맥주집으로는 성공했지만 고깃집으로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고깃집 성공했지만 내가 치킨집으로 또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더 유리하게, 더 영리하게 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한식도 해보고 일식도 해보고 양식도 해보고 다양한 그 아이템들을 해보면서 그 아이템을 찾는 소비자의 구매 동기가 다 저마다 다르고 또 상권에 따라서 구매 동기가 달라지게 표현된다. 이게 정성적인 방법들을 알아야지만, 심리적인 방법들을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흔한 예로 밥은 먹어야 되니까 1차는 가겠고 외식을 줄이기야 하겠지만 또 우리 한국 사람 특성상 1차에서 뭐 2차로 또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라 크게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아이템들이 2차까지의 아이템들이에요. 중요한 거는 공생관계를 하기 때문에 1차 업종이 많이 밀집한 곳에서 2차 업종이 있어야지 장사가 잘 됩니다. 예를 들어 고깃집이 많이 있는데 호프집이 있으면 장사가 잘 돼요. 또 여기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치킨집은 1.5차로 저희가 분류해서 봅니다. 제 기준에서는 치킨집은 1차와 2차를 한 번에 해결을 해버리다 보니까 2차인 호프집을 제가 하려고 점포를 알아보면 옆에 고깃집이 있으면 플러스 1을 치고 치킨집 있으면 마이너스 1로 봐요. 그래서 치킨집 같은 경우는 우리의 경쟁 상대, 경쟁 아이템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유심히 또 한 단계 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1차에 고깃집들이 많아요. 근데 2차 술집이 없어요. 주변에 하나도. 내가 있으면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정말 오산이에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상관일수록 1차 밥만 해결하고 2차로 다른 곳에 이동을 해서 교통편이 편리한 곳이나 뭐 그런 데 가서 아니면 유흥상권이 몰려있는 데 근처로 넘어가서 2차를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유념해야 되는 거고요. 1차와 2차의 공생, 그런 시장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쉽게 여기서 하나만 더 팁을 드리자면, 내가 2차 맥주집을 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잘 되는 맥주집이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그 시장에 소비자들이 그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이 영상을 꾸준히 보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경쟁력 있는 가격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서 승부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충분한 승산이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1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곱창집도 1차로 보거든요. 식사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 곱창집이 막 20년, 30년 된 원조 곱창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곱창의 수요가 있다고 해서 들어간다?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1차 밥집은 고객의 특성상 맛있는 집을 찾아가려고 해요. 주차장만 있으면 기꺼이 내가 이동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개념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는 강력한 아이템을 가지고 잘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터줏대감 같은 아이템들이 오랜 기간 잘 유지하고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는 약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거기보다 더 나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F는 푸드 코스트 컨트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음식 원가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가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오픈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한 달 장사해보고 2달 장사해보고 평균 재료 비율을 따져봐요. 그러다 보면은 어디서 비율이 높게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메뉴를 다 이렇게 레시피를 먼저 만든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다 분리해요. 계량컵으로 그람당 얼만큼이 들어가는지, 몇 그램씩 들어가는지를 계량화하고, 그게 이제 총 들어오는 재료에 내가 몇 그램 썼을 때 그 재료당 원가가 나오는데, 그 원가들을 다 더해 봤을 때 이제 그때 가격을 정하는데, 그 가격을 어떻게 정하냐면 주변 상권을 보고 정해요.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까지, 평균 연봉까지 뭐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뭐 소득 수준까지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보거나, 아니면 주변의 경쟁 점포가 얼마를 팔고 있는지를 보고 들어가요. 재료비의 코스트를 적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대부분 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려고 전화 오셔서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재료비가 얼마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 뭐 예를 들어 30% 나오면 와 괜찮네요 이러고, 40% 나오네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오케이 좋아요. 왜 다른 브랜드하고 비교하냐고요. 다른 브랜드는 30%도 나온대요, 32%도 나온대요. 오케이.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요, 재료비를요 40%를 30%로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판매가를 높이면 낮아져요. 두 번째가 내가 재료를 안 좋은 거 쓰고 양을 줄이면은 낮아져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재구매할 수 있는 이유가 맛있거나 저렴해야 되는데 필요 충분 조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한 번 올 손님 한 번도 안 오고, 두 번 올 손님 한 번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재료비를 50%로 맞추는 추세인데 좋은 고기를 아주 저렴하게 파는 거죠. 이끼나리 스테이크처럼.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서 재료비의 코스트가 높지만 자주 방문해서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오히려 그게 장기 레이스 갔을 때 훨씬 더 좋은 수익 구조, 롱런하는 매장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료비가 저렴하다라고 좋다라는 정의는 버려라. 재료비가 저렴하면은 지금 당장 수익률은 높을 수 있으나 그 매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고객 만족도가 떨어져서,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이 원가 관리를 하는 거는 내가 신메뉴를 만들더라도 내가 정해놓은 원가율에 이 가격이 안 들어간다. 판매가를 높였을 때 들어간다. 근데 판매가를 높였을 때 옆 가게보다 비싸지거나 같아진다. 그러면은 신메뉴로 넣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을 세우라고 해서 원가 관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G, Give Value for Money. 발음 괜찮나요?
You serious?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면 내용 자체, 이 수거 자체는 가성비가 좋다라는 말인데, 백종원 씨가 그러잖아요. 항상 뭐 햄버거 가게 가가지고 딱 먹어보고서는 이거 얼마예요? 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음식 개선하라고 해서 새로운 메뉴 만들어 보면 이거 얼마에 팔 건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중요한 건 다시 말해서 음식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가격이 정말 중요해요. 라면 7,000원, 8,000원 막 이렇게 해물라면 팔고 이러면은 되게 싫어하잖아요. 물론 그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수요가 줄고 또 그 가격으로 상상하고 오는 사람의 맛이라는 기준을 만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가격을 낮추고 일정 이상의 품질을 높이는 거죠. 맛이라는 거. 흔한 얘기로 백종원 브랜드는 그래도 평타 이상은 친다. 그게 가격의 만족도와 음식의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역전할머니 맥주하고 단기간에 200개를 넘게 갔던 것도 가성비가 좋아요. 그러니까 맥주가 저렴해요. 안주류가 저렴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렴한 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저렴한 가격 대비 품질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이 살얼음 맥주 뜨는 품질 경쟁력이 높았고 안주의 품질 자체가 평타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비자들이 열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매장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어려울수록 가성비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가성비가 가격 대비 성능이죠, 성능. 그래서 가격은 저렴하고 품질은 높은 거, 요 부분들을 좀 유념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H는 Future the Kitchen, 거대한 공유 주방. 공유 사진 제가 여기 띄워놨잖아요. 멀리서 보면 제 사진 같기도 한데, 이 뭔 개소리야! 우리가 공유 주방을 대비하고 공유 주방을 적극 활용해야 돼요. 청년 창업자들이 초기 투자비가 적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더라고요. 일단은 주방을 같이 공유해서 쓰는 거고, 내가 쓰는 주방은 정해져 있지만 그 공간 안에서 메뉴 개발부터 디자인부터 모든 것들을 같이 해서 그 팀들이 만들어줘서 서포터를 하는 거고,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160, 되게 비용이 작아요. 그리고 초기에 투자비가 적기 때문에 좀 경쟁력 있는 메뉴만 있으면, 내지는 내가 프랜차이즈 회사에 신뢰하는 메뉴가 있으면 공유 주방에서도 팔아볼만 해요. 여기서 한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큰 거는, 맥도날드도 지금 공유 주방과 미팅을 하고 있고, 교촌치킨 같은 큰 브랜드도 공유 주방과 미팅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배달하는 사람들한테는 경쟁 상대가 옆집에 있는 배달집이 아닌 이제 공유 주방이 될 것이고, 저희처럼 뭐 로드샵에서 운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나오기 귀찮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막는 것보다 정정당당하게 받아들이면서 좀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H는 거대한 공유 주방이라고 뽑게 되었습니다. I, Location Analysis, 입지 분석인데요. 제가 이제 사람의 꼴마다 팔자가 정말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어째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이름을 지을 때도 되게 중요하게 지어야 된다라는 거, 음양, 오행 뭐 이런 것들. 그렇다고 수맥을 믿고 잠자리를 막 이렇게 바꾸고 이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어느 정도는 좀 태어난 거에 따라서 살아가는구나를 느꼈는데, 사람의 꼴에 따라서 팔자가 달라지듯이 가게도 꼴에 따라서 이 손님을 흡입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자료의 오른쪽 보시면은 심시티를 제가 진짜 한때 미치도록 했거든요. 저는 심시티를 하면서 입지 분석을 배웠습니다. 심시티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 6차선에 늘어날수록 건물 층을 높일 수 있는 건물들의 층들이 달라지고, 공장은 저 구석에 넣고 상점이 생기면은 상점에 또 지을 수 있는 자리나 위치가 다 달라요. 철공소도 지을 수 있는 곳이 다르고, 그만큼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상권에서 어떠한 또 다양한 입지의 흐름을 만들거든요. 건물에 따라서 면이 이렇게 넓고 환한 건물이 있고,
안으로 들어간 건물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거에 따라서 매출의 차이도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2층이어도 올라오는 계단의 폭이 넓고 이 높이가 낮은 계단은 사실 2층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런 자리는 2층으로서 괜찮고, 또 가게 내부에 기둥이 있거나 꼴이 사각형이 아닌 삼각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또 매출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이 심시티에 이 지어지는 건물들처럼, 우리가 상권에서 보아오는 그런 건물들처럼 면에 따라서 사람을 흡입하는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입지 분석을 아예 로케이션 어널리시스라고 제가 꼽게 되었습니다. J인데요. J는 점프인 프로피트, 이익의 급등이에요. 여기서 이익을 급등시키려면 유일한 고정비인 임대료를 낮춰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유튜브 채널에도 이 내용만 집중해서 담았으니까 한번 다시 보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을 올려야지 고정비인 임대료가 줄어들어요. 인건비는 장사가 안 되면 사람 안 쓰면 돼요. 내가 혼자 일해도 돼요. 재료비는 장사 안 되면 재료 덜 쓰면 돼요. 안 쓰면 돼요. 그럼 재료비가 안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임대료 자체는 매출이 올라야지만 줄일 수 있고, 매출이 떨어지면은 임대료 비율이 엄청 올라가져요. 그래서 이 고정비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고정비를 관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저렴한 곳에 들어가서 매출을 올리는 입점 전략이 있고, 두 번째가 운영 전략인데,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자동화나 이 동선의 간소화로 인건비를 낮출 수 있어요. 그리고 메뉴 구성의 간소화로 인건비를 낮출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운영 전략이고, 판매 전략을 통해서 식자재 비율을 정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었을 때 고객이 만족해서 계속 찾아와서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식자재 비율을 설정하는 거. 내가 몇 프로로 설정하느냐. 그건 다시 말해서 단가와 판매 가격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고객 만족도로 이어져서 매출이 늘면은 고정비가 줄고, 거기에 줄어든 이익이 비율만큼 붙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익의 급등, 이것 또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K로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선정했어요. 단어로. 크닛 인사이트. 저희 이제 매장을 운영하면서 쓰고 있는 인사이트 카드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노란색은 이제 저와 저희 본사 직원들이 쓰는 거고, 초록색과 빨간색은 매장에 있는 직원들이 쓰는 거예요. 매장에 있는 직원들은 점장도 있을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 친구들도 이걸 다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세세하게 좀 관찰하라는 의미에서 작성을 하게 되었고, 또 이런 작성된 걸 토대로 저희 본사에서 즉각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해주고, 좋은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더 적극 나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인사이트 카드는 네거티브 카드로 부정적인 것들을 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님의 컴플레인이나 아니면 매장의 시설물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을 아르바이트 친구들이나 직원들이 다 해시태그로 간략하게 단어를 정리해서 밑에다가 그냥 간단한 문장으로 무엇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적고 있고, 날짜하고 이름을 적습니다. 포지티브 카드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거, 칵테일 원액, 생과일 원액이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게 되면은 저희 입장에서 칵테일 원액에 대한 반응이 더 좋구나, 그러면 구성을 좀 더 늘려볼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가지고 항상 즉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해결하고 좋은 점들은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쓰면서 좋아졌던 부분들은 알바든 직원이든 세세하게 매장을 넓은 시야에서 관찰한다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카드를 작성해 놓으면 저희 이제 본사에서 카드를 보고 해결해 준다는 거,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거, 원활한 소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인사이드 카드의 작성법이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고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은 look for item. 아이템을 찾는 건데, 중요한 건 아이템을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주력 재료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사용하는 재료가 물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에 영향이 없는지, 혹시나 안정적인 공급이 안 된다면 메뉴에서 솔드아웃 처리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주력 메뉴라면 정말 더 머리 아픈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들어 뭐 연어 같은 경우는 한창 무한리필 연어가 많았지만 연어를 가지고 있는 생산자가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물류를 다 쥐고 있다 보니까 공급량을 풀고 줄이고에 따라서 가격 변동의 차이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런 수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가격의 원청에 의해서 가격에 영향이 미치는 것들은 아이템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브랜드 개발을 할 때 막 뜨는 브랜드를 쫓기보다는 그 아이템이 주력으로 파는 상품이 안정적인 물류인지 그리고 원청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물류인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프랜차이즈 회사는 가맹점을 만들어 놓고 다양한 가맹점 100호점, 200호점이 생겨서 수많은 팔로워를 만들어서 이 물류를 공급해 줬는데 물류를 공급하는 원청 자체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면서 가격을 가지고 흔들어 버리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결국엔 팔로워만 늘려놓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욕만 먹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도 브랜드 개발할 때 그 아이템에 쓰는 주력 식재료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부분을 L 항목에 넣게 되었습니다. M. Motivation of Purchase. 이게 구매 동기인데 옆에 왼쪽에는 삼계탕, 오른쪽에는 순댓국이에요.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오른쪽 먼저 설명을 할게요. 순댓국을 우리가 먹으러 갈 때 심리가 애들하고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서는 순댓국을 먹으러 간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순댓국집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베이비 체어 있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구매 동기를 계속 생각하고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만큼 가족 단위로 움직여서 먹는 아이템이 아니다 보니까 주거지에는 좀 부적합해요. 오히려 오피스 상권이나 남자들끼리 가서 해장을 할 수 있는 유흥가 상권에 더 어울리고 반면에 삼계탕 같은 경우는 보양식이다 보니까 먹으려고 찾아가는 고객 니즈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런 곳은 또 가족 단위로 가서 또 외식하듯이 먹을 수 있어요. 또 다소 빠진 지역이나 주거지에 입점을 할 수 있다는 게 구매 동기를 알아야지 하나의 큰 상권, 좁게는 입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소비자적 관점에서 내가 아이템은 내가 누구랑 먹지? 어디 가서 먹지? 찾으러 가서 먹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 먹나?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M이라는 항목은 구매 동기를 꼽았습니다. N. 넘버 7. 미국의 심리학자 밀러의 매직 넘버 7이라는 용어예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기억 능력이 7개 이상을 잘 기억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우선순위 0단어를 10개씩 잘라 외웠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아실 거예요. 5개 내지는 7개씩 잘랐으면 좀 더 잘 외워졌을 걸. 이걸 왜 이제 알았나? 라고 또 생각을 하시겠죠? 우리 옛날에 핸드폰 번호도 가운데 3자리 끝에 4자리였던 거는 그 집 전화번호도 잘 외워졌어요. 근데 이제 핸드폰이 010 뭐뭐뭐뭐에 뭐뭐뭐뭐뭐 8자리 10자리 넘어가는 순간 외우기가 힘들어지죠. 차 넘버도 7자리를 넘지 않는 이유이고 조직의 구성원도 관공서나 뭐 이런 데 가보면 7명을 넘기지 않습니다. 한 팀에 5명 아니면 4명. 소통이 가장 원활한 팀들이거든요. 이 말은 이렇게 그룹을 정할 때는 7개를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또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아이템을 결정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커피 하면은 생각나는 브랜드를 말해보세요. 스타벅스, 타멘탐스, 이디야, 뭐 메가커피 뭐 이러면서 7개를 훌쩍 넘기면서 말할 수 있어요. 이 아이템이 대중적이다, 시장에 어느 정도 많이 깔려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반면에 그 커피가 아닌 뭐 예를 들어 육개장집을 7개를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브랜드를 말씀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한계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아직 시장에는 포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그만큼 또 대중들이 원하지는 않고 있다, 대중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다, 또 이렇게 또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7이라는 숫자를 잘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든 진행을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PPT 하는 것도 옆에 보시면은 절대 카테고리 안에, 그 화면 안에 7개 이상의 정보를 담지 않아요. 그 미만으로 이미지 하나, 문구 하나, 땅 그래야지 또 보여지고 기억 속의 이미지로 찰칵 찍을 수가 있거든요. 너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다 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에요. 근데 지금 A부터 Z까지 다 주고 있다는 게 욕심이죠. 여러분들 7개 미만, 7개 최대만 기억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남기는 영상이 아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가니즘 메뉴를 구성하다라는 의미인데, 제가 이제 메뉴판 하나 딱 띄웠잖아요. 메뉴를 구성할 때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주력 메뉴, 두 번째 파생 메뉴, 세 번째 전략 메뉴. 주력 메뉴는 항상 우리 집에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야 돼요. 메뉴가 다양해도요, 꼭 먹고 싶어서 찾아오는 메뉴 하나는 만드셔야 돼요. 그게 주력 메뉴예요. 두 번째는 전략 메뉴가 되겠습니다. 전략 메뉴는 뭐 타임 세일을 한다던가, 7시 이전에 오면은 뭐 몇 프로 할인, 그리고 12시 이후에 오면 뭐가 공짜, 뭐 이런 식으로 전략 메뉴를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세트의 구성을 해서 판매를 한다라는 거. 고객이 지루하지 않게 무언가 혜택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들게 이 메뉴판 안에 전략 메뉴를 구성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저희 피자의 엣지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전략 메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리고 파생 메뉴는 한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의 음식을 만들면 메뉴의 가짓수가 많아졌을 때는 재고 관리가 안 돼요. 재고 관리가 안 된다는 거는 프레시하지 않다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파생 메뉴 한 가지의 재료로 다양한 메뉴를 만든다. 예를 들어 뭐 도우 하나로 피자 10종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아니면은 뭐 닭 모래집을 하나로 튀김, 볶음, 무침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파생 메뉴는 메뉴의 구성이 적으면 주류 쪽은 고객 이탈로 이어지는데, 그 이탈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파생 메뉴를 통해서 메뉴의 구성을 늘려서 방어할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 요렇게 좀 아시면은 메뉴를 구성하는데 좀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P는 population change라고 해서 인구 변화라고 제가 이렇게 사진 이미지를 띄워드렸는데요.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어느 소비자에게 집중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지 않잖아요.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중요한데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인데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1년에 거의 30만 명씩 줄어들어요. 보면은 2017년에 3,762만 명에서 2030년에 3,388만 명, 300 몇십만 명이 없어지는 건데, 이게 1년에 한 30만 명씩 생산도 안 하고 소비도 안 해요. 만들어도 안 팔리니까 안 만드는 거죠. 이 30만이라는 인구가 강릉하고 속초 인구 합친 인구죠. 그러면은 지방 도시에 사람들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고 하다 보니 경기가 어려운 거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소비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떠한 아이템으로 해야 되는지, 어떠한 가격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인구가 준다는 거는 크게 큰 의미에서, 제가 99학번인데 99학번 때 저희 친구들이 96만 명이 수능을 봤어요. 수능을 보고 술집에 가죠. 1월 1일 날 딱 미성년자가 해지가 됐으니까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데 96만 명의 신규 소비자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자영업 인구가 500만이 안 되거나 조금 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떠한 영향이 있냐, 지금 18년도에는 수능을 46만 정도 봤거든요. 그러면 50만 정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영업 인구가 600만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제가 수능 끝나고 술 먹으러 갔을 때 골목길 2층 엘리베이터 없는 3층 내지는 지하에도 손님이 바글바글 했어요. 만약에 손님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 집이 맛이 진짜 없거나 가격이 엄청 비싸거나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내가 너무 잘해도요, 대로변에 나와 있지 않으면, 사람 많은 곳에 위치하지 않으면, 입지가 좋지 않으면, 상권이 좋지 않으면, 그런데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제가 제품 경쟁력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야 되고, 수많은 경쟁자들이 똑똑해져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엄청나게 늘어있는 상태거든요. 사람들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 전략을 가지고 외식 창업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잘 되는 거는 잘 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야, 눈이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지 않나. 그래서 외식업은 방법을 알고 방향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Q는 당연히 뭐 Q로는 많은 단어가 생각이 나지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 QSC라고 봐요. 이게 품질, 뭐 서비스 청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거는 가끔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매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관리해야 되고, 제가 여기도 기본이자 중요한 사항이라고 이야기했던 건, 과거에 제가 매장 운영하는데 어려웠던 거는 QSC 점검이 제 스스로도 소홀했던 거고, 관리자들한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QSC가 기본이 무너지다 보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버스는 지나가 버리고 난 후였죠. 세스코, 화이트 세스코를 제가 요즘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여기선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화이트 세스코는 블루 세스코하고 다르게 방역, 방충이 블루라면 화이트는 위생, 청결 이쪽으로 해서 주방 쪽을 점검을 하는 건데 생각보다 되게 오셔가지고 꼼꼼하게 깐깐하게 점검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을 하면은 다음 달에 또 다른 걸 점검하면서 그거를 보완했는지 지켜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주방 가서 이렇게 냉장고 뒤지는 것도 모양새가 빠지고 슈퍼바이저처럼 세스코에서 와가지고 관리를 해주니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골목식당에서도 세스코가 많이 협찬을 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의 이제 인지도가 생기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화이트 세스코에 스티커가 붙으면 나름대로 관리하고 청결한 매장이라고 또 인식하지 않나. 그 전에 내가 직접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R. 리워드 시스템 보상제도예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자. 당근과 채찍을 잘 번갈아 가면서 주면서 매장 운영을 하는 게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매월 행사를 좀 다양하게 바꿔서 진행을 해요. 또 너무 익숙한 행사를 해서 또 한 사람한테만 집중돼서 칭찬을 하기보다 못하는 사람들도 끌어서 능력을 올릴 수 있게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다양하게 이벤트를 통해서 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 속에서도 계속 이 이벤트 내용을 꾸준히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 주인의식을 갖도록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하는 제도를 만들고 또 당연히 그거에 따른 보상은 따르는 거고 이거에 통해서 그 아르바이트들이 직원이 될 수 있는 경향도 많고 또 그 직원들이 또 롱런 해가지고 저와 같이 오랜 기간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르바이트들도 직원이라는 생각을 들게 주인의식이 들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 항목에는 보상 제도를 제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자로 넣었습니다. S. Selection and Concentration.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왼쪽에는 저희 브랜드 롱타임 노시, 오른쪽에는 이제 역전 할머니 맥주. 사실 브랜드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주력으로 가져가야 될 게 어떤 거인지 무엇인지를 선택을 하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메뉴 구성이 많더라도 꼭 나만의 전략적인 그런 주력 메뉴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롱타임 노시 같은 경우는 피자 장인과 맥주 장인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자 장인의 피자와 맥주 장인의 이 셀프 탭의 맥주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이 부분에서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혹 이렇게 집중을 못할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왜냐면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안 맞추면 불안하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다양한 소비자들을 맞추게 되면 내가 너무 대중적인 브랜드가 되더라고요. 대중적이라는 거는 색깔이 없다라는 거고 색깔이 없다라는 거는 우리 옆에 무언가 새로운 게 생기면은 나한테 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색깔, 컨셉, 그 방향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전 할머니 맥주도 마찬가지로 살얼음 냉동잔을 이렇게 보면은 시그니처 메뉴로 꼽고 그 오징어 잎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살얼음 맥주를 저렴하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품질을 엄청 신경 쓰고 높였기 때문에 가성비가 정말 좋은 맥주.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열광을 하게 된 맥주였죠. 그래서 다른 거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력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힘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충성 고객이 생기고 그 충성 고객은 주변의 친구들을 데려온다. 뭐 요 정도로 해가지고 선택과 집중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T는
트레드 에어리어 어널리시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상권 분석 시스템인데, 이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되게 정량적인 방법으로 하고 한 2, 3년 전하고 제가 봤을 때 너무 다르게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졌어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상권 정보 시스템도 너무 디테일하게 개발이 잘 되어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과 반면에 신뢰를 너무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정량적인 방법의 가장 큰 문제가 숫자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정성적인 고객의 심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상권을 찾을 때는 심리적인 방향이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중요하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권 분석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반경이 너무 커요. 심리적인 정성적인 방법은 상권을 볼 때 바로 옆집하고도 비교가 되고 앞집하고도 비교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로 디테일하게 만들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활용하면 참 좋았던 부분들은 상권에 따라서 계절적인 영향, 요일적인 영향, 시간대적인 영향들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있고 덜 나는 곳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안정적인 상권이구나, 아니면 평일만 집중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이 시간대에 사람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요 정도로 생각하면 딱 좋죠. 근데 이거를 보고 저는 홍대에 들어가서 잘못된 악수를 두게 된 게 뭐냐면은, 평균 매출이 생각보다 높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외식업을 하던 평균 매출과 달리 홍대점 제가 입점하고자 하는 지역을 딱 찍었는데 반경 100m 안에 평균 매출이 거의 한 7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못해도 5천을 찍는 건데 괜찮네 하고 들어가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그 평균 매출은 그 뒷블럭의 메인 도로에 있는 한신포차가 매출이 엄청 높기 때문에, 또 그러한 또 포차 라인들의 매출이 엄청 높기 때문에 그 매출들과 같이 평균 계산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던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상권 분석 시스템을 돌리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 대비해서 얼마의 수익이 나오는지를 보려고 매출을 되게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출을 유념해서 보면은 크게 실수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짚어드리고 싶어서 T 부분은 상권 분석 시스템에 대한 활용과 신뢰하면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U는 유니크 에듀케이션 시스템이라고 아주 특별한 교육 시스템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소속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원들이, 아르바이트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때 교육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일하면서 나름대로 교육이 아닌 설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테이블 번호는 여기는 몇 번이고 설거지는 여기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바쁜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유니폼 막 갇혀있기 바쁘고, 바쁘면은 홀에 못 가니까 설거지하기 바쁘고, 뭐 이런 식의 악순환이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소속감을 당연히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다 힘들면 그만두는 게 이제 하나의 뭐 사이클이죠. 제가 아웃백이 있었지만 아웃백이나 스타벅스가 직영으로 매장 단단하게 키워갈 수 있었던 거는 바로 교육제도의 강화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일주일이든 2주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5일 정도 교육을 받지만 아웃백은 1주든 2주든 교육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교육이 이수되고 이렇게 유니폼을 줍니다. 우리의 파트너가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문구와 함께. 그러다 보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1차적으로 사명감이 있죠. 내가 고생해서 받았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1차 필터에서 할지 안 할지의 사람이 걸러진다라는 거, 그 부분에 좀 시사하는 바 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일을 할 때는 내가 여기서 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뭐 그 마음의 자세나, 그리고 주변의 매장에 가서 그 매장을 체험한 거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적고 쓰게 해서 일단은 이 친구가 여기서 오래 일할지 안 할지를 1차 필터를 통해서 걸르고, 그리고 2차적으로 매장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육이라는 거는 그 친구의 사명감을 가지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일하는 자세가 된 친구와 안 된 친구를 1차적으로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1차적인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꼭 교육이라는 포커스에 힘을 주고, 다만 이틀이든 3일이든 좀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을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V는 딱 봐도 밸류죠. 가치와 가격 경쟁력인데, 가격 파괴 말고 원가 파괴해라, 품질과 만족도를 높여라, 이 부분이거든요. 대박집 짬뽕집 7,000원에 팔고 있는데 내가 그 집을 경쟁해서 이기려면 대부분 사람들은 6,500원, 6,000원에 뭐 가격 포지션을 잡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기기 어려우니 사실 7,000원에 팔면 7,000원에 가격을 설정하고 그거보다 500원, 1,000원, 2,000원 뭐 원가를 더 줘서 내가 원가에 대한 좀 손해는 보지만 고객이 딱 봤을 때 와, 양이나 비주얼이나 품질의 만족도가 생긴다라고 하면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2번 오고 3번 와서 그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치와 가격 경쟁력을 이 품질에 집중을 하자, 이런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V 항목에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W는 well suited, 그러니까 궁합이 좋은 구성이에요. 궁합이 좋은 구성은 사실 메뉴를 만들 때 사람들이 그냥 단짠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단짠도 하나의 궁합이거든요. 사람들이 하나에 집중을 하기보다 또 눌리면은 새로운 걸 또 먹기를 원하고, 또 메뉴를 봤을 때 사실 막 너무 느끼한 것들만 있으면은 이게 호감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크림 스파게티만 있으면 호감이 안 가요. 토마토 스파게티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김치찌개 먹으러 갔는데 김치찌개만 있고 막 뭐 하얀 반찬만 있으면은 그렇게 또 궁합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란말이 같은 게 또 하나 딱 있으면은 김치찌개의 화력을 딱 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 고깃집 가도 고기 먹는데 또 냉면 맛있거나 찌개 맛있으면 고기의 만족도가 또 확 올라가요. 우리가 이제 샐러드 요즘에 웰빙 뭐 해가지고 샐러드 많이 먹고 하지만 샐러드 집에 햄버거가 있는 이유도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는 꼭 샐러드에 100% 200% 집중을 하기보다 그 샐러드를 이용해서 또 버거도 만들고, 또 버거를 먹는 사람들이 또 간편하게 샐러드도 입가심으로 먹을 수 있고, 이런 식의 음식의 궁합이 되게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래서 간혹 버거를 파는데 사이드로 튀김류를 많이 구성하는 데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샐러드를 더 추천합니다. 상대적으로 메뉴판을 봤을 때 이렇게 막 다양하게 고르고 싶은 충동을 못 느낍니다. 근데 샐러드 같은 것들이 있거나 뭐 하면은 좀 무언가 상쇄되는 거죠. 우리가 치킨집 갔는데 골뱅이가 있는 이유예요. 골뱅이가 빠질 수가 없어요. 느끼하니까 무언가 개운한 것들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음식에는 궁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궁합은 다시 말해서 주력 메뉴를 시너지를 더 올려줄 수 있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서 메뉴 개발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W 항목에는 궁합이 좋은 구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X 항목인데요. 제가 이제 A부터 Z까지 하면서 X 항목이 가장 어려웠어요. X 항목을 생각하는데 1시간 넘는 시간 동안에 엄청난 고민을 하다가 영어 단어 찾아보니까 엑스마스 외에는 거의 화학 원소기호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오고 그래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X.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욕을 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기다가 어떠한 좋은 얘기, 그러니까 창업자 입장에서는 도움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이걸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건에 같은 상호는 괜찮아요.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중국에 갔을 때 유명한 차 브랜드인데 C차라는 브랜드예요. 근데 C차 같은 경우는 C차의 브랜드는 똑같고 컬러로 이 브랜드를 재정의했어요. C차의 핑크, 그리고 화이트, 블랙, 그린이 있어요. 색깔마다 컨셉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C차라는 상호는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고객이 색으로서 브랜드를 재정의함으로써 공간에 새로운 이미지도 부여하고 소비자가 방문해야 되는 이유까지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스타벅스도 리저브 매장이 있는데 리저브 매장 같은 경우는 판매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인테리어가 좀 다르고요. 지역 특정한 상권에 갔을 때 약간의 다른 형태로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가요. 제가 했었던 아웃백이 가장 아쉬웠던 건 다 일정하게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질리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렇게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서울에서 통한 브랜드가 대구 가면 안 통할 수도 있고, 부산에서 통했는데 경기도 오면 안 통하고 막 이런 브랜드가 있어요.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상권에서도 전주에선 됐는데 익산에선 또 안 될 수 있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을 반영한, 어떻게 보면은 상호가 다른 브랜드가 아니라 약간의 컨셉 형태가 달라서 지역적인 색깔을 넣어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백종원이 메뉴 개발하면은 이렇게 지역마다 여수 가면 여수에 유명한 게 뭐냐 해서 뭐 돌산 갓김치 뭐 해가지고 갓김치로 막 파스타도 만들고 뭐 이런 형태로 응용하는 거는 사실 그 지역의 색깔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프랜차이즈처럼 정형화해서 나가는 것들이 그게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로 공간을 이렇게 색깔로 분류하거나 아니면은 형태로 다양한 시그네처 메뉴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그 지역의 특징을 살려서 들어가면 더 경쟁력이 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시차 핑크는 여심 저격형 공간,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테이크아웃 용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음료가 조금씩 달라요. 시차 블랙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버전, 고급화된 버전이고, 시차 그린은 유일하게 빵을 파는 매장, 그리고 시차 화이트는 기본 매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약간의 안의 구성은 다르되 상호는 똑같고 컬러가 달라서 공간이 주는 의미를 재해석해버리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잘 참고해서 프랜차이즈 브랜드 기획 내지는 개인 점포 또한 지역적인 특성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들어가자가 정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인은 아이 맛있어라는 영어의 은어 같은 야미야미, 이 중국에 있는 커피 회사를 소개하면서 이걸 이야기하냐면요, 스타벅스가 중국에서 자기의 색깔을 버리고 배달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컨셉을 버리고 배달을 함으로써 잘 될까 안 될까에 이제 차후 향후적인 부분이 되게 궁금한 부분들인데, 사실 루이싱 커피라는 회사가 나왔는데, 이 회사는 우리는 커피 사업자가 아니다, 우리는 IT 업체다 뭐 이러면서 스타벅스에게 야심차게 도전장을 내밀었고, 현재 스타벅스가 중국에 3,500개가 있는데 루이싱 커피가 18년 1월 정식 오픈해서 현재 21개 도시에 2,000여 개의 매장이 있는데 이제 조만간 스타벅스를 추월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실까요? 전략을 세 가지의 전략이 있는데, 시장 진입 전략이 있고, 점유율 우선 전략, 그리고 가성비 우선 전략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장 진입 전략은 배달을 통해서 IT 기반이기 때문에 주문과 동시에 18분 안에 네가 있는 곳으로 내가 배달해 줄게. 그만큼 점포가 많기 때문에 또 IT 기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배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스타벅스가 배달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무조건 첫 잔을 무료로 줘요, 오면은. 그리고 2+1, 5+1을 지금까지 행사를 합니다. 얼마나 가성비가 좋아요. 근데 아무리 싸고 이런 편리함이 있어도 중요한 건 야미야미, 맛없으면 안 가요. 제가 중국 가서 이 커피 먹어봤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소개하고 싶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커피가 너무 맛있고, 와, 이렇게 그냥 막 여러 잔 안 줘도 되는데, 뭐 5+5를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너무 맛있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의 전략이 더 시너지를 확 내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스타벅스를 잡을 수밖에 없겠다, 스타벅스가 왜 배달하는지를 알겠다 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식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은 감동할 수 있는 음식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음식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이 기준을 너무 냉정하게 잡을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깊이 있게 오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벌써 이제 Z네요, Z. 마지막 Z는 Z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는 Z세대를 얘기하는 건데, 제가 여기다 크크크 세대라고 화면을 띄웠잖아요. 이 Z가 한글로 바꾸면 또 크자잖아요. 크크크. 이게 이제 90년대생들이 지금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 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고, 90년대생들이 우리 매장에 오는 소비자예요. 이들이 크크크크 진짜 말을 함축적으로 줄여서 언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시태그로 간략하게 정의하는 소통을 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뭐 태어나서 학교 다니면 책을 봤지만 핸드폰을 끼고 살았던 세대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간단 명료해야 돼요. 그리고 소확행을 뚜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하면 외식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를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내가 어떠한 컨셉이나 구성을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직원으로 구성원이 들어왔을 때 뭐 꼰대처럼 70년대 80년대 대표들이 90년대 생각을 읽지 못하고 야 우리 땐 그러지 않았어, 너희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다 이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또 아시고 외식업을 넓은 마음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A부터 Z까지 맥형이 또 원포인트 레슨을 한 거잖아요. A부터 Z까지 하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어떤 욕심이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용, 요거 또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제가 한 거는 그래도 모든 것들을 다 습득하기보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딱 키워드로 정리해서 알고 있으면 외식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내지는 준비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임팩트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 다음 방송에 또 더 좋은 내용과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맥주 잘 사주는 형, 그리고 창업에 맥을 짚어주는 형, 맥형이었습니다. 빠이.